시카리오. 재밌게 봤습니까? 아 저는 이거 옛날에 봤는데 또 보니까 또 재밌어. 이 영화는 몇 번을 봐도 재밌다. 아 이게 재밌는 영화다 보니까 그렇죠. 내가 너무 일찍 봐. 주말에 봐버렸어. 기억이 안 나. 이게 너무 재밌다는 걸 아는 상태에서 본 영화니까 그거를 일요일날 다 보려고 튼 게 아니고 계속 보게 되지. 넷플릭스에 있나 싶어가지고 있나 확인하고 키고 다 봐버렸어요. 다 봐버리지. 자, 이 영화 감독은 누굽니까? 감독이 누구더라? 아 되게 이름이 멋있는 분인데. 우리가 예전에 다뤘던 영화의 감독. 맞아요. 되게 이름이 멋있는 분이야. 아니 근데 나 진짜 궁금하다. 영화를 보고 또 보는데 감독이 누군지 아는 생각은 안 드는 거야? 누구더라? 드니 빌레브입니다. 아 맞아요. 그거 저 사막의 그거라니요. 우주 사막 그 영화. 우주 사막 듄이요, 듄? 듄. 네. 그 아저씨야 맞아. 자, 이 영화를 기억하실 때 두 명을 기억을 해야 돼요. 일단 감독은 누구라고? 드니 빌레브. 너 방금 또 까먹었어. 듄이라고 하려고 그랬어. 이게 기억하기 어려운 이름이에요. 네. 맞아, 이게 어려워. 좀 미끌미끌해. 네. 그리고 이제 각본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테일러 셰리던. 네. 테일러 셰리던이 이제 그 국경선 연작 시리즈를 3편을 만들어요. 오 그래요? 네. 이 사람이 각본을 쓴 영화가 3개가 이제 다 이게 선에 관한 영화들이에요. 또 선이야. 네. 자, 일단 첫 번째가 로스트 인 더스트. 여기가 어디는 텍사스 지역에 곧 망해가는 동네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시카리오. 여기는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에 대한 얘기죠. 그리고 윈드리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인디언 보호구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실제 미국인들 간에 그 사이의 선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테일러 셰리던의 선 3년작이라고 부릅니다. 되게 그런 거에 방금 만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꽤 오래됐어요. 그래요? 다만 만들어 놓고 업그레이드는 안 했어요. 제가 볼 때는 오늘하고는 맞추면 그게 맞는데. 그러니까 선 얘기가 나와서. 경계 쪽이 더 맞지 않나? 경계? 선은 너무 지나치게 넓은 개념이거든. 아 그럼 라인? 경계는 영어로 뭐야 근데? 네? 경계는 영어로 뭐죠? 경계는 영어 뭐지? 보더 라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보더 개념에 훨씬 더 가깝다는 거죠. 그냥 라인 얘기보다. 근데 오케이. 그리고 드니 빌레브 감독도 사실 이 경계선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아 그래요? 생각해 보면 컨택트 이것도 그렇죠. 결국 언어와 언어의 경계면에 관련된 얘기고요. 예. 그리고 드니 빌레브 감독 영화 중에 제일 유명한 거 뭐죠? 듄. 그거는 원작이 있으니까 드니 빌레브의 영화라고 보긴 좀 어렵죠. 아 그래요? 네. 몰라 그럼. 네. 제일 유명한 영화 시카리오예요. 아 그래요? 에이 뭐야? 한번 낚아보려 그래도 재미없네. 시카리오 재밌어요. 네. 한 번 키면 끝까지 보게 됩니다. 이 드니 빌레브 감독 또 만든 영화 이제 블레이드 러너거든요. 진짜? 네, 블레이드 러너 2049인가? 아 리메이크한 거. 여기도 인간과 안드로이드의 맞아. 경계선에 관한 얘기. 그것도 진짜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많은 예술인들이 여기를 되게 흥미롭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딱히 테일러 셰리던만 그렇다고 보기도 좀 어렵고. 그 되게 옛날에 있던 원작을 잘 만드시는 분이네. 블레이드 러너도 그냥 전체적으로 영화를 잘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요? 원래 그런 거야? 그렇구나. 옛날에 있던 것만 골라서 잘 만들지 않고. 그런 거구나. 예. 뭐만 보면 확 낚느라고 그냥. 블레이드 러너도 이 사람이 했어? 네. 블레이드 러너 새로 만든 게 막 기대에 차진 않지만 또 못 만들진 않았고. 네. 나는 되게 애매해요. 네. 그래서. 너무 재밌게 봤어. 애매해요. 네, 진짜 애매해. 솔직히 이거 잘 만들진 않았거든. 아 그래요? 근데 못 만들지도 않았어. 그래. 톡톡님이 보더는 테두리 아니야. 테두리는 림이고. 테두리는 본체에 있는 것의 주변부라는 뜻이 훨씬 가깝고요. 보더는 질이 다른 것들 사이의 경계면이라는 뜻이 훨씬 더 가까운 거라. 그럼 국경만 얘기하는 게 아니군요.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선 넘는다 할 때 그때 선은 실제로 그냥 라인이 아니라 보더 라인이에요. 가르는 선이란 뜻이지. 보더라인 마돈나. 마돈나의 명곡 있습니다. 아까 왜 컨택트라고 했을까? 어라이벌을 왜 컨택트라고 했을까? 어라이벌은 이제 도착.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뭔가가 당도해 있는 것에 대한 의미를 아마도 원제는 강조했을 테고. 컨택이라고 하는 것도 저는 나쁜 번역은 나쁜 이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물론 기존에 있는 영화 컨택트하고 또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 생기는 문제는 있지만 컨택도 서로 다른 언어 체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의 접촉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죠. 네. 저는 이제 어라이벌이라는 단어보다 이제 컨택트라는 영화가 이제 조디 포스터가 나왔던 영화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네. 그게 이제 외계인과의 조우를 그리는 영화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거 생각나라고 이렇게 지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거죠. 네. 네. 약간의 마케팅 효과를 노린 거지. 네. 어쨌든 네 원작은 당신 인생의 이야기 이게 그 극한 직업에서 그 누구지? 극한 직업에 이상한 우스꽝스러운 영어 이름 갖고 있는 사람 있잖아. 제가 극한 직업 하면은 늘 EBS가 생각이 나. EBS 극한 직업 진짜 재밌어. 너무 재밌어. 진짜 재밌어요. 네, 테드창. 네. 이 테드창이 이 당신 인생 이야기의 원작 작가예요. 아 원래 작가 이름이에요? 진짜? 테드창은 워낙 유명한 작가고. 아 진짜. 그 배우 말고. 네. 네, 테드창은 되게 유명한 작가. 유명한 작가. 그래요? 되게 유명한 작가예요. 그 감독이 네. 일부러 갖다 썼나 그럼? 아니야. 아니에요? 감독은 본인은 모르고 썼다고 그러는데. 아 그래요? 그건 뭐 모르지 그거. 그럼 창 씨가 진짜로 있구나. 그 영화 안에서 놀리거든. 야 세상에 창 씨가 어딨냐 그러면서. 세상에 창 씨가 아니고 세상에 창 씨가 어딨냐가 아니라 성이 창이 아닌데 왜 테드 창이야? 그러니까 네. 성이 창이 아닌데 창을 성으로 하면 어떡하냐. 그 테니스 선수 중에 마이클 창도 있거든. 죄송합니다. 네. 어떤 분이 네. 댓글이었나? 아니다 저기 HTV 그 자유 게시판에 쓴 건데 네. 봉씨 성은 참 여러 가지로 재밌는 것 같다. 네, 이제 봉지욱 기자라든가 네. 우리 또 봉 누구냐 최진봉? 우리 봉 감독님이라든가 봉 감독. 봉준호 감독. 그런 것 같다 그러면서 그러고 보니 봉우리도 있었네요. 처음부터 봉우리를 생각하고 쓴 글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내가 볼 땐 빌드업인가? 야 빌드업 이상하게 하시네 이분. 봉 씨는 실제로 있고 예, 우리라는 이름도 흔하기 때문에 봉우리라는 이름을 가진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그런 분들이랑 저를 또 비교를 해주시다니. 나 가끔 예. 봉우리 원래 이름 뭔지 까먹어요. 이봉우. 예. 집을 받들어라잉. 예. 어쨌든 자 네. 시카리오 줄거리 소개해 주세요. 예, 시카리오는 일단 에밀리 블런트가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에밀리 블런트 한 명 외웠다잉. 이 지난주에 영화 우리 이거 정할 때 이미 누가 얘기해줬어요. 네. 그래서 자 에밀리 블런트 또 유명한 영화 또 있는데 뭡니까? 그거. 나 영화 제목이 다 영어라서 기억이 안 나. 탐 크루즈랑 막 시간 확 또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어요. 엣지 오브 투모로우. 엣지 오브 투모로우. 시간 와락은 뭐예요? 거기 나오는 괴물이 확 하거든. 그러니까 느낌은 와. 느낌은 와요. 네. 그 영화 유명하고. 예. 아무튼 이 에밀리 블런트는 미국 FBI입니다. 그래서 국내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이라고 보면 되고요. 네. 근데 경찰 안에서도 굉장히 특수한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위험한 현장에 직접 투입되는. 그런데 이제 아동 납치 전문. 네, 아동 납치 전문이라서 실제로 현장에 투입되고 베테랑입니다. 그래서 영화 딱 시작되면 이분이 투입되는 작전이 실제로 되게 위험하죠. 네. 한 카르텔이 그 뭔가 지역 주민들을 납치한 것 같아서 인지를 잡고 있는 것 같아서 갑니다. 너무 많이 틀리는 것 같은데. 인지를 납치를 했겠지. 오케이. 그래요. 네. 그래서 그것을 딱 들어갔는데 가서 제압을 하고 보니 이 카르텔의 집안에 예상치 못하게 너무 많은 시체가 나와요. 야, 사람을 너무 많이 죽인 거죠. 이 첫 장면에 정말 저는 이 영화의 첫 장면은 정말 관객의 머리채를 잡아버리는 첫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첫 장면부터 그래서 깜짝 놀랍니다. 보는 사람이. 드니 빌레브가 정말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터트리는 솜씨가 진짜 좋은데. 네. 근데 되게 신기한 게 그게 물론 벽장 속에 숨겼다라고 하는 약간 의외성도 있지만 비닐을 덮어놨고 약간 피칠갑이 돼 있는데 그 자체는 막 되게 잔인하게 보이는 장면은 아니거든요. 맞아요. 잔인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로 하여금 막 이렇게 냄새 막 이런 거 얘기하고 그러면서 뭔가 여기에 상상하게 만들어. 그게 진짜 능력인 것 같아요. 이 자체가 되게 무서운 거라기보다는 이게 냄새도 나고 막 이 안에 gat혀 있으면서 막 이렇게 죽였겠구나 막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계속 그 냄새가 어떤 냄새가 날까를 계속 상상하게 만들었다가 빡 터트려 버리잖아. 그렇지. 이게 훌륭한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영화를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림 자체는 안 잔인한데 나로 하여금 엄청 무서운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게. 먼지만 쫙 보여주는데 맞아요. 이건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 그러고 보니까 그래서 사람을 긴장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에다 쓴 게 그거잖아요. 이렇게 되게 폭력이 잘 안 보이는 하드보일드 폭력. 맞아. 이 영화가 잔인한 장면이 안 나와. 생각도 없어. 물론 아예 안 나온 건 아니고. 아예 안 나오진 않지. 물론 이제 시체 걸려 있고 목 잘려 그러니까.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끔찍한데 그게 지나가요 그냥. 계속 나오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렇게 딱 벽 안에 그 벽 안에
그런 시신들이 많이 발견된 데 이어서 조금 있다가 말씀하신 대로 폭탄까지 설치를 해놔가지고 이 나쁜 카르텔이 그래서 경찰이 죽습니다. 네. 그래서 사건이 엄청 큰 사건이 벌어지고 결국에는 이 카르텔을 소탕해야 된다라는 거를 이 FBI 수뇌부가 결정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에밀리 블런트가 다른 팀으로 차출이 되는데 여기 의문의 인물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네. 오늘 몰입감이 있는데. 좋아요. 네, 재밌는 영화거든. 그 이해하기가 어렵지가 않아. 지가 재밌게 봐야 이렇게 성의 있게 설명을 하는구만. 나는 이렇게 때려 부수는 영화라고 하면 좀 이상하긴 한데 이런 영화를 좋아하거든요. 네. 자, 그 두 사람 누굽니까? 두 사람이요. 타노스예요. 조시 브롤린. 그런데 타노스가 쓰긴 해요. 예, 한 사람은 타노스고요. 네. 한 사람은 무슨 델토로인데? 기에르몬가? 베네치오 델 토로. 베네치오 델 토로. 예. 기에르모는 그 아내 이름이고. 진짜? 네. 기에르모 델 토로는 감독 이름이에요. 그래요? 기에르모 델 토로는 감독 이름이고 네. 이 안에서 등장하는 이름이 네. 네. 베니시오인가 있을 거예요. 아니. 베니시오 아니. 알레한드로. 기에르모. 알레한드로고 여기에 관련된 이름이 또 뭐 하나 있어요. 아무튼. 네. 예, 아무튼 이런 역할로 되게 많이 나오는 분입니다. 멋있잖아. 무슨 델토로. 이 사람은 뭐 원래 눈빛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연기가 목소리도 정말 죽이고. 목소리도 네. 죽이고 네. 일단 등발이 좋기 때문에 위압감이 장난 아니에요. 네. 아무튼 이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냥 처음부터 딱 봐도 일단 이 사람 경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팍 들어요. 되게 충격적인 사냥개라 그러죠. 네. 네. 그 메시라는 타노스가 네. 사냥개라 그러죠. 이 사람 처음 등장할 때 쪼리를 신고 와요. 예, 맞아. 타노스가. 타노스가요. 네. 타노스가 장갑 끼고 오는 게 아니라요. 쪼리를 신고 와요. 네. 그 FBI 그 높으신 양반들이 다 정장 입고 앉아 있는데 네. 이 양반 혼자 이렇게 반쯤 기대가지고 쪼리 신고 이렇게 떡떡 이러고 있어요.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네. 그래놓고 주인공한테 물어보죠. 자네 결혼했나? 서양에서 이런 질문하는 거 굉장히 실례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결혼했고 가족은 있어? 라고 딱 물어봅니다. 전공은 뭐야? 이렇게 물어보더니 당신 그 우리 작전에 좀 오지?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제 여기서 드니 빌레보 감독이 첫 번째 낚시를 관객한테 던지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마약 조직 소탕 영화. 이제 여자 주인공이 막 근육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엣지오 투마로우처럼 막 글로 투입 되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막 커다란 총 들고 막 다 쓸어버릴 것 같잖아. 하지만 어떻게 되죠? 딱 그래서 투입이 됩니다. 네. 고민을 하다가 너 이렇게 동료들도 중요한 게 그 같이 있는 남자의 그 파트너라고 해야 되나? 네. 네. 법대 졸업생이라고 왠지- 안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맞아요. 법대라고 얘기했더니 네. 그때 근데 그 장면에서는 안 보여줘요. 그 초장에서는 안 보여줘. 나중에 가야 왜 법대생을 안 했는지 알게 되는데 그래서 에밀리 블런트가 고민 끝에 내 동료들도 죽게 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인 이 카르텔 소탕한다는데 가야겠다라는 의무감으로 합류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합류하자마자 계속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죠. 네. 얘기를 안 해줘. 가자마자 무슨 작전인지 얘기를 안 해줘요. 얘기 안 해줘요. 너 몰라도 된대. 네. 그리고 막 작전 같이 갈라 그러는데 막 넌 뒤에 오래. 막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에밀리 블런트가 의심을 하기 시작하죠. 이게 네. 첫 작전부터 되게 노골적으로 교전 수칙을 위반해 버려요. 맞아요. 첫 작전부터. 네, 교전 수칙은 먼저 상대방이 총을 쏘면 거기에 응사하게 되어 있는데 먼저 쏘잖아요. 네. 그 덕분에 안 죽었죠 본인은. 네, 차량 서 있는 데서. 네. 그리고 뭐 이거를 하나하나 얘기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또 대표적인 그 작전 중에 수칙을 위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분명히 에밀리 블런트가 처음에 갈 때 미국 안에 있는 그러니까 미국 땅인 도시로 데려간다고 해놓고 그렇지. 시작하자마자 멕시코로 넘어가. 네. 네. 예. 거기서부터 에밀리 블런트도 화가 나 있죠. 이거 다 불법이잖아요. 그렇지. 예. 그런데도 얘기를 안 해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법대생을 왜 싫어하는지 그러다가 나옵니다. 이 법대생이 같이 가보니까 이상해. 법대 전공한 사람 눈에는 얘네들이 싹 다 불법이지. 왜 이러는지 알겠어. 법대 예. 전공 안 해도 이미 에밀리블런트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그리고 눈치를 깠어요. 법대생은 이걸 눈치를 깠어. 이거 보니까 얘네들 이거 불법적인 거 하려고 우리 CIA야. 예. 국내 작전을 하면 안 되는데. 맞아요. 그렇지. 지금 국내 작전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를 데리고 온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밀리 블런트. 한마디로 허수아비였던 거죠. 명분을 얻기 위한 허수아비로 네. 이용당하고 있었던 건데. 그렇습니다. 근데 결혼했어? 에이스는 중요하지 않았던 거야. 그렇죠. 너 멍청한 FBI지 이게 중요한 거지. 좀 멍청해 보이고 약간 좀 겁도 많아 보이고. 시키면 하고. 예. 예. 그리고 일단 그 레지로 나오는 사람이 여러분 겟아웃의 주인공이에요. 맞아요. 겟아웃 주인공. 그 파트너 법대생. 네. 예. 걔가 그렇게 똑똑하게 똑바른 발음으로 얘기할 줄 몰랐어요. 네, 그렇죠. 거기서는 똑똑해 보여. 이 영화에서. 이러면서 얘기하잖아. 거기다가 이제 애가 덩치도 크고 남자니까 네. 만약에 반항하면 이게
찍어 누르기가 제압하기가 어렵지. 맞아요. 그래서 에밀리 블런트 데려간 겁니다. 맞아요. 네. 그게 나중에 영화 중반부쯤 들어가면서 이게 관객도 이게 뭔가 이상한데? 쟤네 도대체 무슨 짓을 하려고 이렇게까지 하지? 라는 생각이 들 때쯤 이제 알려주죠, 영화 안에서. 이 사람은 그래서 배제가 된 거다. 그리고 막 저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이제 뭐라 할까 불법으로 넘어온 사람들 네. 막 여러 명 이렇게 앉혀놓고 막 그 신문하잖아요. 그 조시 브롤린이랑 그 과정에서도 이 파트너 법대생이 바로 눈치를 채죠. 이것도 불법이다. 이런 식으로 신문하면 안 된다. 그런 장면들이 나오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거를 관객들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에밀리 블런트는 해요. 쟤네들이 왜 저러는지 알아야겠어. 이놈들이 이렇게 불법을 자행하면서 뭘 하려는 건지 알아야겠어.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결국에는 이 에밀리 블런트는 카르텔 소탕이라는 그 최종적 목표에 동의합니다. 네. 그거를 이기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카르텔이 소탕이 아니잖아. 뭐라 그럴까? 엄격하게 말하면 소탕이라기보다는 카르텔은 재배치인데 네, 맞아요. 네, 가장 그냥 센 놈 하나만 남겨놓는 방식의 네. 그런 재배치인데 FBI는 사실 그런 오해를 했겠죠. 네. FBI 지도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에밀리 블런트는 어쨌든 간에 네가 왜 그런 일을 당했는지, 초반에 나오는 그 사건,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몰래 잡혀가서 죽을 텐데 그건 막아야 돼. 그리고 그 두목을 우린 죽일 거야. 거기에 결국에 에밀리 블런트는 넘어가요. 실제로 그 두목을 죽이러 가는 건 맞았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에밀리 블런트가 넘어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베네치오 델 토로가 와가지고 턱에다 총을 들이대잖아요. 맞아요. 너 어떡할래? 예. 내 손에 죽을래? 아니면 우리의 명분이 될래? 그러니까 결국 굴복을 하죠. 네. 왜냐하면 베네치오 델 토로가 너무 무섭거든요. 이 사람은 약간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약간 뭐랄까 약간 미친 개 같은 그런 인상을 풍기면서 등장을 하고 실제로 여기서 고문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전 그 고문하는 장면 안 보여주죠. 안 보여줍니다. 이게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맞아. 물통을 하나 이렇게 들고 와요. 물통 하나 이따만한 걸 들고 와가지고 그 사람 가랑이 사이에다 자기 허벅다리를 싹 들이밀고 이렇게 하면서 막 내려보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안 보여주고 하수구 속으로 카메라가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고 소리만 들려. 그리고 막 비명 소리 들린다. 무슨 상상했어요, 봉우리? 뭐 고문이구나 생각했죠. 물고문 아니면은. 근데 그렇게 에밀리 블런트가 그것도 아는 거잖아요. 고문했다는 사실도 아는 거죠. 대충 아는 거죠. 그 영화 안에서. 맞아. 그러니까 담배 피잖아. 나는 거기서 재밌는 장면 중에 하나가 딱 그거잖아. 담배는 달라면 다 줘. 네. 맞아. 전 세계적으로 담배 인심은 후하고. 심지어 거기는 되게 비싼 나라인데. 비싼 나라인데. 근데 그 주는 사람이 대부분 군인이거든요. 그렇죠. 군납이야. 근데 맞네. 다 군인이야. 텍스프리. 네. 그러니까 막 주는 거야. 근데 이 군인도 되게 중요한 장치예요. 사실 에밀리 블런트가 처음부터 그래서 이상하다는 거 눈치채는 것 중에 하나가 다 군인이야. 그렇죠. 가는 데마다 군인이 델타지 있어. 델타. 네. 사실 군인들이 있다는 건 군내 작전이 아니고 뭔가 나가서 하는 작전이구나. 그렇지. 네. 네. 그리고 되게 위험한 네. 작전이구나. 그러니까 마침내 밝혀진 건 이렇습니다. 자, 이제 미국 정부에서는 얘네들이 자꾸 미국 영토 내로 넘어와서 사고를 치니까 살인을 하고 납치를 하고 막 시체 숨겨놓고 막 이러니까 게다가 폭탄 심어놓고. 이 새끼들 안 되겠다. 관리를 해야겠다. 근데 우리가 나서서 쓸어버릴 수가 없잖아. 그건 불법이지. 국제법을 위반하는 네. 거니까.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 하면 좀 더 만만한 카르텔로 교체해야 되겠다. 원래 있던 애들은 죽여버리고 우리랑 손잡은 두 번째 카르텔 애들한테 이 시장을 넘겨주는 방향으로 가야겠다. 네. 근데 그런 불법적인 일을 우리 손으로 할 수는 없지. 그러니까 우리 대신에 손에 피 묻혀줄 사람이 필요해. 그래서 부른 게 베네치오 델 토로입니다. 맞습니다. 네. 이 사람은 복수기거든요. 예, 약간 처음에는 용병인 것처럼 보여주다가 나중에 가면 개인적 사연이 다 나오고. 그렇죠. 콜롬비아의 카르텔에게 넘겨주려는 거잖아요. 네. 콜롬비아 말도 좀 듣고 그러니까 네. 당이 통제가 네. 되니까. 근데 그때 거기서 검사 역할을 했던 사람이. 네. 근데 이 사람이 원래는 검사였으나 카르텔과 대치를 하다가 아내와 어린 딸이 아주 잔인하게 살해를 당해요. 네. 이것도 대사로만 나와요. 대사로만 나옵니다. 대사로만 나와요. 그래서 근데 나오면 어우 끔찍해. 아내는 참수를 당했고 어린 딸은 염산통에 던져서 죽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 장면에서 베네치오 델 토로가 세상 심각한 얼굴 인상을 쓰고 앉아 있는데 너무 무서운 거야. 그렇지. 만약에 그런 일을 당한 사람이라면 세상에 못할 일이 뭐가 있을까? 그렇죠. 복수를 위해서. 그래서 그 복수를 위해서 미국 CIA, 미국 정부가 손을 잡은 거죠. 그렇죠. 미국은 그 복수심을 이용해서 네. 카르텔 지금 너무 심각한 문제의 카르텔 두목을 없애고 다른 카르텔로 교체하는 네.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그리고 이제 이 영화가 갑자기 시점을 확 틀어가지고 이 사람이 복수하는 장면을 보여줘. 예. 그리고 이제 여기서 관객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 복수하는 거 어떻게 생각해? 통쾌해? 재밌어? 너무 짜증이 나요.
재밌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옳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전체적으로 다 옳지 않은 일이죠. 네. 심지어 그 과정이 국가가 나선 불법이라는 것도 다 관계한테 결국 보여주잖아요. 네. 네. 개인의 아무리 국가가 국민의 보호를 위해서 카르텔 두목 하나를 소탕해야 되는 목표가 있어. 공적인 목표가 있어. 그런데 그거를 하는 절차가 다 불법이고 심지어 개인적인 복수심을 이용하는 게 맞을까? 안 되지. 네, 이게 이제 예. 근데 마지막 장면은 말씀하신 대로 보면은 예. 솔직히 통쾌하거든. 네, 통쾌한 측면이 없지 않거든요. 예. 근데 이것도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의 가족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그냥 조시 브롤린 근데 타노스가 그냥 얘기해 준 거일 뿐이잖아. 사실은 목적이 아닐 수도 있잖아. 그렇죠. 예. 근데 물론 마지막에 뭐 자네 가족 일은 안 됐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맞아. 그 당사자가 얘기를 해. 그 죽는 거짓말까지는 사람이. 아닌 것 예. 같은데. 맞아요. 개인적 감정은 없었어. 그 유명한 대사. 개인적인 감정. 개인적 감정은 없었어. 그랬더니 나는 개인적 나는 감정. 이게 아주 유명한 되게 대사죠. 많이 나옵니다 이 대사는. 네. 아, 이게 진짜로 딱 반전이죠. 네. 야 진짜. 나도 없어. 뭐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더니. 네. 나는 겁나 개인적이야 지금. 너 겁나 개인적이라서 나는 네 가족을 다 죽일 거야. 뭐 이렇게 가는 거죠. 실제로 먼저 죽이고 죽이니까. 예. 와, 그 꼴을 다 보게 하죠. 네. 그렇게 그리고 마지막에 그렇게 무시무시한 남자가 에밀리 블런트를 찾아와서 자 여기 서명해 서명 안 하면 너 죽일 거야 실제로 협박을 하죠. 라고 얘기하니까 에밀리 블런트가 벌벌 떨면서 이 모든 작전은 합법적이었다는 서류에 서명을 합니다. 그리고 영화가 끝나죠. 예. 그 전에 한 발언이 그거잖아요. 무서우면 어린아이 얼굴이 표정을 짓네. 이렇게 얘기해. 네. 내 딸 생각나네. 씨, 완전 기가 눌리지. 아 진짜 무섭죠. 에밀리 블런트도 거기서 연기를 잘하는 게 진짜 죽을 것 같다는 표정을 지어요. 진짜 무서워요. 진짜 무서워해. 네, 연기를 잘하죠. 예. 네. 그리고 마지막에 딱 그 사인을 받고 이 델토로가 걸어 나가는데 뒤에 마지막으로 총을 겨누죠. 에밀리 네. 블런트가. 어쨌든 저 사람은 불법을 저지른 사람이고 살인을 한 사람이잖아. 네. 원래 땅굴에서도 이제 그 걔가 하려고 하는 게 밝히니까 맞아요. 총을 이제 들이대니까 총을 이제 두 방 쏴가지고 얘를 쓰러뜨리잖아요. 네, 방탄복에 쏴버리죠. 방탄에다가. 네. 그래서 한 마리 너 나한테 다시 한번 총 겨눠봐. 죽어. 근데 맨날 저기 총 겨누는 장면 보이잖아. 그러니까 돌아보지도 않고 너 못 쏴 그거. 그렇지. 그러니까 그 말이 그거거든. 나는 할 수 있지만 넌 못해라는 얘기거든. 진짜로 못해요 에밀리 블런트가. 왜냐면 이 사람은 사람 등 뒤에 총을 쏘는 거는 일단 본인부터 법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에밀리 블런트가 근데 그런 고민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단순히 무서워서 이거를 다 사인도 해주고 넘어갔을까? 뭐 그럴 수도 있어 근데. 델토로가 너무 무섭거든. 진짜 죽을 것 같거든. 근데 제가 느낀 바는 이게 어쨌든 이 카르텔 그 나쁜 놈들 소탕이라는 그 어떤 의미를 대의도 어느 정도는 에밀리 블런트가 계속 생각하지 않았을까? 굳이 말하면 변명의 꺼리죠. 그것마저도 본인의 변명, 자기 합리화를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그게 자기도 거기에 반쯤은 동의하는 거야.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저기에 반드시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 하지만 나는 그래도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어야 돼. 그런데 이건 너무 무섭잖아. 나는 무서워서 진 거야. 차라리 그게 난 거야. 내가 법에 대해서 부정하고 FBI로서 정체성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나는 무서워서 당한 거야. 이게 차라리 변명거리가 되는 거야. 자기한테는. 쪽팔릴지언정. 나는 되게 쓸데없는 걱정을 했는데 이 영화 보면서 에밀리 블런트가 베네치오 델토로가 복수하는데 심정적으로 동의해버릴까봐. 그렇지 끝까지 그러진 않았다. 그러니까 막 거기서 가서 당신 얼른 가서 복수해요. 막 이런 대사 나와버리면 진짜 짜쳐지는. 갑자기 심파로 가지. 근데 그런 장면 끝까지 없죠. 에밀리 블런트는 되게 마지막까지 투철했죠 사실은. 그 개인적 복수를 하러 가는 장면을 목격한 다음에 끌려 나오잖아요. 자기가 걸어 나오나? 엄청 맞잖아요, 막. 개 두드려 맞죠. 저 타노스한테 맞잖아. 예. 타노스가 참 찰지게 팹니다. 예. 근데 그 순간에도 끝까지 얘기하잖아. 나 이거 다 얘기할 거야. 예. 사실 패는 것까지는 아니고 네.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주먹 교환이 일어난 다음에 계속 제압을 하죠. 네. 맞아요. 꽉 눌러가지고. 제압을 하는 방식으로 쓰지. 네. 근데 약간 타노스 아저씨가 그런 연기 되게 잘합니다. 네. 약간 비열한 역을 되게 잘하시는. 약간 인상이. 네, 조시 브롤린이 원래 그쪽으로 되게 유명한 배우기도 해요. 되게 목적지향적인 연기. 예. 나머지는 하등 쓸모없다라는 걸 아주 냉정하게 연기하지. 그리고 그걸 되게 쿨하다고 스스로 막 이제 세대가 끝난 상태. 어쨌든 엄복동이랑 비교하면 어때요?는 무슨 얘기예요? 근데 기에르모 델토로 감독하고 네. 이 영화 안에 나오는 이 베네치오 델토로는 뭐 다른 집안 사람입니다. 관계 없어요. 예. 테드 착은 아니잖아요. 델토로 집안이 아니에요. 테드 창하고 마이클 창. 네.
중국에 제일 많은 성씨가 장씨잖아요. 그게 창이에요? 네, 그게 영어로는 챙이에요, 챙. 챙이나 창이라고 이제 그러는데. 영어로 윈도우예요. 기분 나쁘라고 내가 얘기하는 건데. 네, 우리나라에도 장씨가 있어. 마이클 창. 너무 저열해. 왜? 미스터 윈도우 좋잖아요. 마이클 창 태국 사람인가 그럴 텐데. 아무튼 예. 아니 그 어차피 다 우리나라에도 장씨 있잖아요. 맞네. 네.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성씨에 원래 장씨가. 그래요? 오. 그래요? 그거 아세요? 영국에 이씨 있어요. 영국에 이씨 있어. 영국에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하고 영국뿐이 없잖아. 그러면. 영국에 리가 있더라고. 미국에 중국에도 있지. 미국에도 많아 리씨는. 리가 있더라고 성중에. 네. 뭐야? 너무 웃기지 않아요? 왜 어떻게 리가? 리가 있지? 네. 봉씨 있을까? 그러면 자 이제 영화는 사실 이 영화가 던지고 있는 메시지나 질문은 굉장히 명확한 편이거든요. 딱히 뭐 고민까지 필요한 부분은 아닌데 이제 그런 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과연 나는 저기서 지지 않을 수 있을까? 끝까지 이건 불법이야, 이건 안 돼라고 말할 수 있을까? 베네치오 델 토로가 내 턱 밑에 총을 들이대도 안 될 것 같아. 안 되지. 싸움도 겁나 잘해. 이게 일단은 예. 그 부분을 얘기하기 전에 네. 이 영화의 그러니까 대중적으로도 인기를 어느 정도 끌고 네. 비평가들로부터 어느 정도 호응을 받았잖아요. 네네. 이 원래 이런 식의 약간의 대중적 액션 영화 같은 거는 네. 비평적으로 호응받기 좀 어려워. 맞아요. 어렵죠. 네. 네. 근데 받았어. 아카데미 상도 3개나 받았거든. 이거 상 받았어요? 깐에서 초청받고 아카데미에서 3개인가 받았어. 오 그렇구나. 근데 3개 상이 뭔지 알아? 노미네이트 됐습니다. 노미네이트. 네, 촬영상, 음악상, 음악 편집, 음향 편집상. 내가 이게 음. 딱 이 영화에 좋았던 3가지 점이었거든. 음향. 그러니까 일단 음악. 영상 좋고, 영상 좋고, 음악과 음향이 좋아. 음향이 기가 막히지.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네. 그러니까 위에서 천천히 단단단단단단 이렇게 내려보는데 거기서 둥, 맞아. 이렇게 나오는 그 음향들이 네. 이게 고조시켜주는 긴장감이 장난 아니야. 맞아. 이 사막하고 정말 잘 어울려. 네. 네. 근데 이 영상과 음향을 어쩜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만들었을까? 네. 스토리도 물론 괜찮지만 네. 이 배경을 그런 식으로 깔지 않았다면 네. 이건 이렇게까지 되게 진중한 영화처럼 느껴지지 않았을 거예요. 되게 가벼웠을 거예요. 그렇지. 네. 여기 이제 촬영 감독이 여러분들 다 아시는 1917을 찍은 로저 디킨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분이구나.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촬영 감독 중에 하나인데 뭐 이게 저는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이 영화를 딱 보면 이게 보통 이렇게 지평선이 이렇게 있으면 사실 이 지평선 라인을 보통은 땅 쪽을 3분의 1 정도로 잡아요. 3분의 1 정도가 땅이 보이고 나머지 3분의 2 정도가 하늘이 보여야 이게 영상이 제일 예쁘단 말이에요. 안정적이고. 근데 로저 디킨스는 이 영화에서 그 반대로 잡아요. 하늘을 3분의 1밖에 안 보여줘요. 그러니까 영상이 꽉 찍어 누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거기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음향 효과를 저음으로 꽝, 맞아. 꽝 이렇게 깔아버리니까 보고 있으면 뭐가 되게 답답해. 답답한데 안 그래도 답답한데 땅굴로 막 기어 들어가잖아. 거기서는 또 카메라도 완전히 그 적외선 카메라로 바뀌어 버립니다. 맞아요. 거기서 막 이제 막 음악이 막 미쳐요. 막 둥둥둥둥둥 막 이런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와 이 뭐야 뭐 이러면서 막 끌려 들어가는 거지. 기가 막힌 촬영과 정말 음향 효과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통은 미디어 정글작에서 다루는 스타일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물론 가끔 다르긴 하지만 네, 네. 한편에서는 좀 시사성이 있거나 네. 다른 한편에서 뭔가 어떤 철학적 포인트라든가 네. 의학적 포인트가 있거나 이제 이런 건데 이거는 되게 잘 만든 영화인데 네. 뭐를 중심으로 삼아야 되지? 라고 말하기엔 약간 애매하거든. 애매하죠. 스토리는 비교적 단순하고 맞아요. 주제의식 자체가. 주제의식도 단순하고 그렇다고 얕은 수준은 아니야. 맞아. 그런데 보면은 확실히 괜찮은 건 이 영상미와 이 분위기 이런 게 정말 좋거든. 야 영화를 만드는 건 네. 좋은 스토리를 정말 영상적이고 음향적으로 만드는 거구나.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네, 한동훈 같은 얘기인데 그렇죠. 한동훈 같은 얘기는 아닙니다. 예, 한동훈만큼 한심하진 않지만 예, 너무 뻔한 얘기긴 근데 하죠. 이거가 그러니까 인정하게 되는 거야. 네. 그건 우리는 좋은 영화라고 인정해야 돼. 그럼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네. 결국은 이 스토리를 꽉꽉 집어넣은 영상과 음향. 예. 이것의 종합예술이구나라는 거를 네.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사실 이거 소설로 읽으면 좀 심심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화면과 음향이 도와주지 않으면 되게 심심했을 수 있는데 사실 실제로 이 영화보다 주무시는 분들 꽤 많아요. 이 영화가? 아니 왜냐면 그래요? 중반에 이게 뭔 일인지 이해를 못 하고 끌고 가잖아. 그렇지. 예. 그러다 보니까 뭐야 왜 저래 이러다가 헉 잠드시는 거지. 그 계속 궁금한 사람이 보겠구나. 그렇지. 저는 계속 궁금하니까 보게 되던데 왜 이러는지. 그리고 지금 아까 어떤 분이 댓글에서 쓰셨는데 이게 이제 배경이 되는 도시가 멕시코의 후아레즈 후아레즈. 네. 도시인데
실제로 저러냐. 멕시코 카르텔이라는 데가. 네. 실제로 저러죠. 그러니까 실제로 사실 어느 정도는 뭐 고증이란 말은 좀 이상하긴 하지만 네네. 현실 반영이 된 거잖아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요즘에 후아레즈 쪽은 좀 치안이 괜찮아졌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멕시코도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네. 멕시코가 사실은 꽤 큰 산업 국가고요. 네, 관광도 잘. 원래 되잖아요. 우리나라랑 약간 경제 규모, 산업 규모 이런 게 비슷해요. 비슷하잖아요. 네. 예. 그리고 1인당 국민소득도 되게 비슷해요. 비슷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멕시코를 되게 후진국. 미국에 달라붙어가지고 텍사스로 맨날 도망가는 나라. 네. 이렇게 보는 건 천천히 미국적인 시각인 거고. 네. 멕시코라는 나라를 그렇게 우습게 보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비슷해. 네. 근데 문제는 이게 있죠. 하나는 멕시코를 그렇게 버티게 만드는 것도 미국이고, 네. 멕시코를 그렇게 방하게 만드는 것도 미국. 아 그래요. 이게 중요해요. 미국과의 보더라인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거는. 그럼 발전이 없다는 의미잖아요. 아니 발전은 있지. 한쪽으로 망하게 하고 한쪽으로 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멕시코라는 나라가 자기 자신만의 정체성으로 자기 자신만의 사회 발전의 모형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먹고 살만해.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뭐 시스템도 있어. 하지만 그런 나라에서 기대가 안 되는 전혀 이상한 시스템의 붕괴가 동시에 나타나. 그러니까 이거는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그래서 제가 이제 주제의식에서 핵심은 이 영화는 아마 이 주제의식을 안 담으려고 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네. 보더라인, 경계면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니까. 네. 전 여기서 자주 등장하는 게 이제 jurisdiction이라는 표현이거든요. jurisdiction. 예, 이게 이제 여기서는 이제 뭐냐면 내 그 관할 구역이 아니야. 네. 이런 정도인데, 관할 구역이라는 말은 맞는 말이죠. 예, 근데 맞는 말인데 이 jurisdiction의 정확한 의미는 법의 통치가 먹히는 영역이라는 뜻이거든요. 예. jurisdiction이라는 말 자체가 네. 법의 통치가 먹히는 영역이야. 이게 이중적인 의미가 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미국의 관할 구역이 아닌, 즉 미국 법이 먹히지 않는 멕시코라는 영역, 네. 별도의 주권 국가라는 의미도 있지만, 네. 근데 정작 그 영역은 네. 후아레스 같은 데는 네. 멕시코의 주권이 안 먹혀. 맞아. 절대 안 먹히지. 카르텔의 주권이 먹혀. 맞아요. 그러니까 법권이 없어. 그렇지. 없는 지역이야. 근데 그 이유는 미국 때문이야. 예. 알고 보면 미국 때문이지. 네, 왜냐하면 후아레즈 깽단의 우두머리 자리를 잡고 미국으로 대규모 마약 반출을 단 한 번만 성공해도 평생 먹고 살 걱정이 그렇지. 없어요. 걔네가 그렇게 큰 거잖아요. 그렇지. 그 뭐 소노란가 뭔가.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 잔인하게 막 죽고 죽이는 일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 두 번째 보더라인이라는 주제의식하고 연결돼. 미국하고 경계면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독립국가로서의, 즉 미국이 원래는 터치하면 안 되는 독자적인 이제 jurisdiction, 주권 영역을 가지고 있지만 네. 정작 안으로 들어가면 멕시코를 하나의 주권 국가라고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 미국의 침범을 수시로 받고, 미국에 의존하고 있고, 네. 미국으로 탈출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나 되게 묘한 나라인 거예요, 멕시코라는 나라. 미국 때문에 돈을 버는데 네. 심지어 미국으로 미립국하려고 해도 여기 가져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네. 땅굴로 파고 들어가거나. 되게 이중적이네. 네. 되게 이중적이야.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합법이냐 비합법이냐 문제 이전에 사실은 그 밑에 흐르는 이제 그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네. 과연 법의 통치가 먹히는 게 뭘까? 법에 작동하는 영역이라는 게 뭘까? 이게 거기 보면 딱 경계선을 보면 한쪽은 부유하게 막 되게 뭔가 맞아요. 도시 구조가 만들어진 불야성이 완전히 건. 네. 여기 이게 퍼벌판. 물리적 국경 벽을 세워놔서일까? 단지 교류가 없어서일까? 우리는 흔히 그렇게 오해하거든요. 이게 벽을 세웠고 교류가 없으니까 달라진 거야가 아니라 이쪽에 법이 통하는 방식과 이쪽에 법이 통하는 방식이 다른 거야. 법이 달라서 그래. 사회 제도가 달라서 그런 거고. 근데 이쪽은 근데 그 안에 보면 카르텔들이 막 네. 자기 목 자르고 있고 이제 이런 상태인 거지. 그렇죠. 예. 알고 보면 멕시코는 자신의 주권을 그 안에 쓰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뚫고 들어가서 미국이 하는 거에 뭐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지. 네. 솔직히 어차피 말하면. 무법지대인데. 그럼. 무기 가서 좀 설쳤다고 해도 깽단 몇 명 죽은 게 뭐가 어차피 지네들끼리 다 죽이는데. 그리고 게다가 경찰은 부정부패, 네. 범죄인 인도 지역으로 데려온 것도 아니라 멕시코 경찰이 보호해줘가지고 거기서는 합법성을 외피를 쓰고, 네, 네. 그리고 이 안에서는 FBI가 도와주는 거로 합법성의 외피를 써서 네. 비합법의 행동을 하는 건데 네. 중요한 거는 이 국경선에서 부패한 경찰이 또 등장을 하잖아. 그렇죠. 네. 이 뭐지 이게 어디가 얽혀 있고 어디가 설켜 있는 거지? 정확한 경계가 뭐지? 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되게 독특한 공간이죠. 그 비합법과 합법의 경계에서 이제 그 안에서 들어있는 것들은 복수심이에요. 대부분 이 영화의 원동력은 복수심이거든요. 처음에 여자 주인공이 가졌던 것도 사실 가벼운 정도의 복수심이었어. 그렇지. 저 카르텔을 내가 그렇지. 나쁜. 근데 이 정확한 목표가 없는 복수심이었단 말이야. 근데 베네치오 델 토로 같은 경우는 아주 명확한 목표가 있어.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해서 이 사람은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미국은 또 미국
움직이는 원동력도 복수심이거든요. 멕시코의 후아레즈 깽단이 움직이는 것도 사실은 복수심이야. 미국 놈들에 대한 복수심도 있는 것이고. 거기서 막 얽히고 설키는데 무슨 얘기를 하려다 까먹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지금 어떤 한 분이 이제 멕시코의 그 무법지대도 그렇게까지 막 비참한 무법지대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는 게 예를 들면 그 한국 전쟁이 일어나서 폐허가 된 한국을 서방의 관점에서 보면 무법지대일까 아니면 문명국가일까? 무법지대죠. 완전 무법지대죠. 폐허지 폐허. 근데 우리는 그때 일상을 살았거든. 그렇지. 법이 작동했어 심지어. 미군정의 법. 애들도 많이 태어났어요. 이게 단순한 시선의 차이일까? 아니거든. 여기에는 두 가지 면이 다 있어요. 하나는 우리는 일상을 살아내는 방식. 왜냐면 누구 언제나 맨날 목 자르고 아무리 뭐 보약을 팔건 마약을 팔건 이런 사람들도 맨날 목 자르고 다니고 죽이고 다니고 못해. 그럼요. 다 먹고 살아야 되거든. 그건 쉬어야지. 그 중에 그러나 최종적인 통치권을 가진 게 누구냐? 최종적인 사법권을 가진 게 누구냐 하면 카르텔이야. 이건 비정상이지. 그러니까 일상의 모습은 되게 비슷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법의 어떤 권한이 발휘되는 그런 방식이 예측 가능한 형태가 아니라 자의적인 형태거든. 이거는 비정상이죠. 그러니까 이게 일상이 있다고 해서 비정상이 아닌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일상이 모습을 딱 감추고 우리 맨날 서로 죽이고 할 것 같은 거 이거는 미국의 시선으로 과잉된 어떤 위험함이고 거긴 일상이 있는 거죠. 하지만 실질적인 위험함 예측 가능하지 않은 법의 통치가 먹히지 않은 그런 방식이라고 하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봐야 돼요. 그렇죠. 그 동시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그 부패 경찰의 가족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럼요. 그 부패 가족의 가족을 일부러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 이중성을 일부러 보여주는 거죠. 엄청 평범하고 단란한 가족이야. 좋은 아빠야. 좋은 아빠. 근데 알고 보니까 부패 경찰이야. 마약을 운반해주고 있어. 거기다가 이거 한 명이 아니야. 그렇지.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평범하고 아름다운 일상이 있어. 돌아가. 그런데 알고 보면 경찰마저도 저쪽에 붙었을 정도로 여기에 법권은 없어. 그러니까 이건 그런 비정상이야라는 걸 다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이 그 축구하는 거 보는 거 너무나 문명적인 일상이에요. 맞아요. 일부러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저기 따깍따깍따깍 소리가 나. 하고 보다가 다시 축구해. 이거는 분명히 일상성이 있는 거지만 심각하게 비틀어진 공간이거든요. 그렇죠. 이 비틀어진 게 왜 비틀어졌는지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 옥상에 올라가서 그 주인공이 에밀리 블런트가 담배 피면서 이렇게 멕시코를 바라보잖아요. 후아레즈를 바라보잖아요. 거기서 막 터지고 막 총소리 나고. 근데 거기 올라갈 때 뭐라 그래 군인이? 멋진 거 보여줄까? 쿨한 거 보여줄까? 이러고 쫓아서 올라가잖아. 파이어웍스라 그러죠. 그게 미국의 시선이에요. 딱 미국의 시선이네. 딱 미국의 시선이야. 맨날 총 쏘고 살이 나는 나라. 또 중요한 건 대가리를 잘랐더니 저런 일들이 벌어져. 이런 거죠. 혼란이 이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말하려고 하는 두 번째 주제. 그러니까 사실은 세 번째에 가까운 건데, 그러니까 주리스딕션과 보더라인이라고 하는 게 함께 가는 거니까 결국은 경계 안에서 법이 통하는 건데, 되게 묘한 멕시코라는 공간은 되게 묘한 이중 공간이라는 거고. 두 번째. 이면서 세 번째인 주제가 바로 뭐냐면 통치성이라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약간 어려운 개념인데. 통치성이라고 하는 건 정부가 있어서만 만들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흔히 말하는 질서예요, 질서. 흔히 말하는 질서. 근데 이 질서는 합법적 정부와 선출된 합법적 정부와 헌법에 그거한 법률, 선출자들이 만들어낸 법률에 의해서 굴러가는 것만이 통치성이 아니에요. 카르텔도 통치할 수 있다고. 그렇지. 실제로 카르텔이 통치하는 면이 분명히 있죠. 그리고 이때 그 타노스가 얘기한 게 뭐냐면, 자 우리가 20%의 사람들은 언제나 그걸 먹어. 보약을 해. 이 현실이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거를 없애려고 하다가 완전 난장판을 만드는 게 낫겠어? 아니면 20%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게 맞겠어? 야, 너무 설득력 넘친다. 이런 거 영어로 컨테인먼트라 그래. 그러니까 안에 이렇게 보호하는 구역을 만들어 놓은 거야. 이 안에서만 나쁜 짓 해? 이렇게 하는 거라. 그럼 나머지는 다 평화롭고 안전해지는 거니까. 이게 미국이 쓰는 방법이거든요. 미국이 다른 나라를 쓰는 방법이에요. 미국을 위험하지 않기 위해서 특정한 나라를 컨테인먼트하는 거야. 그게 나쁜 나라건 아니건 간에. 예전에 전두환도 그렇게 된 거라고. 광주에서 아무리 사람을 죽였어도 남한에서는 통치성을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멕시코라든가 남미의 수많은 독재 국가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그 통치성이 인정된 거고, 그 안에 보면 그 안엔 이중 범정부로서 카르텔이 또 그 통치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면은 미국은 실체적인 정의 따위는 전혀 관심이 없네. 사실은 관심이 없는 거죠. 현실성에만 관심. 오로지 질서. 아주 철저하게 미국적인 이익인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의
해가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근데 그 미국의 해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는 또 사실 정치인의 이득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자꾸 이런 사건 벌어지면 곧 재선인데. 그렇지. 그래서 대통령한테서 다이렉트 오더가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서 일렉티드 된 사람으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그럼 대통령밖에 더 있어. 그러니까 상원 의원 위장이 뭐 얘기했을 리는 없고 이거는 행정부가 움직이는 일이니까 이게 대통령이란 얘기거든. 네. 대통령이 직접 얘기한 거야. 왜냐하면 자꾸 미국 영토 내에서 멕시코 깽단 애들이 왔고 사람 죽이고 막 시체 묻어놓고 이러면 안 되니까. 그러면 지지율 떨어지니까. 미국의 이익이자 대통령의 이익. 그러네. 여기서 이 사람들이 의도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의도하고 상당히 밀접하게 연결될 건데 합법이냐 비합법이냐의 문제라기보다는 통치성을 확립하는 게 맞을까? 그게들이 나쁜 놈이건 그렇지 않건. 야, 그럼 이거 타노스의 질문하고 되게 비슷해요. 되게 비슷하죠. 야, 한 절반 죽이면은 통치할 수 있어. 안전하고 평화롭게. 근데 절반은 죽어야 돼. 근데 실제로 통치성이 갖춰지는 게 보통 사람, 약한 사람한테는 좋은 일이에요. 예를 들면 민주주의를 원하는 수많은 어떤 뭐 이게 데모들을 많이 하고 막 이래가지고 서로 막 계속 죽고 나자빠지고 일상도 못하는 것보다 나쁜 놈 하나가 그냥 통치해 주는 게 차라리 나. 일상은. 네, 일상이 돌아가는 데는 그게 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일상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카르텔이 통치해 주기 때문에. 부정부패한 경찰보다 차라리. 네. 왜냐면 그건 질서만 딱 지키면 되거든. 카르텔의 질서만 지키면. 네. 그러니까 통치성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민주적이고 막 아름다운 질서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고대로부터 존재해온 독특한 통치와 질서의 확립 방식이라는 게 있어. 그때 어떤 것이 올바른 통치냐라고 하는 질문 어떻게 던질 것이냐의 문제. 그러면 미국의 관점에서 자기 이익으로 하는 거지만 사실은 이 타노스의 질문에 함부로 에밀리 블런트가 얘기할 수 없었던 거는 미국의 이익에도 복무하는 거긴 하지만 완전한 무질서가 날까 나쁜 통치에 의한 질서가 날까. 교수님 말씀하신 당사자한테 약자들에게는 나쁜 통치가 훨씬 낫지. 그나마라도 있는 게 아예 무질서. 대부분은 다 그런 선택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설득력이 있잖아. 야, 전 세계 20%의 인구가 보약을 하는데 20% 한꺼번에 다 죽일 거야? 어떻게 다 빼서? 딱 그렇게 물어보죠. 그럼 폭동 일어나잖아. 그게 네 생각에는 옳은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아프리카 같은 데가 아프리카가 왜 발전이 잘 안 되냐면 외부에서 개입해가지고 식민지 만들고 독립국가를 만들었는데 계속 독재가 있잖아요. 거기 내전이 계속해서 심각하게 일어나요. 이게 이제 바로 통치성이 확보가 못 돼서 계속 생겨나는 거거든. 파벌이 계속 싸우니까 군벌들끼리. 이거는 정말 일상을 사람할 때 끔찍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최악의 빈곤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통치성이 안 잡혀 있으니까 안 잡혀 있는 거지. 이게 독재도 아니야 이건. 우리나라 독재는요 그나마 통치성이라도 잡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박정희가 머리 뻗대고 있는 거예요. 전두환도 그렇고. 왜 경제 번영이라도 했고 어떤 식으로든. 그러니까 우리나라 독재자들은 아프리카 독재자보다 나아. 통치성을 갖췄으니까. 어쨌든 목표는 있어. 이 공동체한테 빼먹어도 이 공동체를 다 빼먹진 않아. 그게 있었고 그게 지금도 국민의힘 계열이나 이런 데들이 스스로를 보수라고 참칭하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예요. 우리는 같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줘. 아프리카 독재자보다 나아서 참 좋겠다. 그러니까 그 통치성이 되게 중요한 게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독재자들은 이거는 그냥 실제 있는 일이니까 뭐 비하나 이런 게 아닙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독재자들은 사실은 통치성을 확보를 못한 게 터져나오는 쿠데타들을 막지를 못했어요. 그걸 죽여야 제압해야 사실은 통치성이 확보되는데 나쁜 방식이라. 그럼요. 그런데 박정희랑 전두환은 워낙 잔인한 독재자들이라서 그걸 한 거야. 한 방에 튀어나오면 죽여. 실제로 죽이면서 통치성 확보했죠. 그러니까 나쁜 통치성이긴 하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은 많은 국민들의 일상을 유지하기는 만들었다. 물론 되게 위험한 일상이었지만. 근데 그것의 극단적인 케이스가 광주거든요. 이제 광주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한국 민중들은 안 거지. 더 이상 미국이 이렇게 방치하는. 결국은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는 해주는데 어떤 식으로든 그러려고 노력은 하는데 이렇게 사람을 죽여가면서까지 자기 체제를 유지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걸 인정해야 되나? 이걸 질서라고 불러야 되나? 이런 거죠. 그래서 87년에 무질서, 그러니까 84, 5, 6, 7의 무질서. 사실 무질서 했죠. 근데 그렇다고 통치성이 사라진 시스템은 아니야. 그 무질서를 통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든 거라고. 그렇죠. 근데 결국 뭐냐면 외부에서 질서를 이식하거나 아니면 내부에서 나쁜 놈이 계속해서 유지한다고 좋은 통치성이 만들어지진 않아. 그러네. 내부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통치성을 좋은 통치성으로 바꿔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정치학적인 역사적으로 봤을 때 실제로 좋은 통치성을 스스로가 확립한 사례가 그래서 적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진짜 대단한 일을 한 거지.
그 좋은 통치성을 우리나라는 어쨌든 어느 정도는 시민들 스스로 성공한 것이고 새로운 정당성으로 통치성을 얻은 거니까. 2016년에 그거를 약간 비슷한 걸 한 번 더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좋은 통치성을 가지려고? 그럼. 근데 문제는 좋은 통치성이기 때문에 나쁜 통치성처럼 반대파를 잡아 없애버리지 않아. 그렇지, 절대 그렇게 안 하지. 살려놨지 그대로. 그랬다가 지금 이 꼴이 난 거. 여기는 그러니까 이제 비합법적 수사. 그렇지. 예, 저 델토로 방식이죠. 델토로 방식. 네, 델토로 방식. 절반 날려버려야 돼. 과연 이제 통치성을 카르텔의 통치성에 대해서 사실 이해하고 인정한다는 게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이게 무조건 흔들리는 게 맞지는 않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통치성이든 되게 나쁜 통치성일 수 있는데 없는 것보단 낫다. 없으면 진짜로 일반 사람들이 일상이 없어지니까. 일상이 사라지죠. 네. 맞네요. 근데 대신 이것이 언젠가는 전변이 돼야 되는데 그 전변이 되는 방식으로 미국은 도와주냐면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피곤해지지. 네.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미국이 진짜 오지랖이 있다면 거기 멕시코 정부의 법권이 미칠 수 있고 제대로 작동하도록 도와주겠지. 자기네가 카르텔을 바꾸는 게 그 아니라. 정도의 오지랖은 그렇지. 없고 내가 재선만 되면 되거든. 그렇지. 카르텔 바꿔주고. 나 재선하는 동안 쟤네들 다 입만 닥치고 있으면 되거든. 네. 최종적으로는 근데 이게 제일 난감한 문제인데 그래 폭력이거든. 폭력. 네. 폭력을 질서를 잡기 위해선 그러니까 무질서에 기여하는 폭력에 질서를 잡기 위해선 뭐가 필요한가? 반대 방향의 폭력.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일 난해한 질문. 어렵다. 네. 제가 이 영화에서 고민됐던 지점이 그거예요. 그 부패 경찰 그래 마약 운반하면 그 카르텔 밑에서 마약 운반 나쁜 일이지. 근데 이 사람이 죽을 사람이야? 그런 데서 오는 고민 같아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정말 고민 없이 죽여버리거든요. 진짜 망설임 1초도 없어요. 딱 이용하고 바로 죽여버리잖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차 갈아탄 사람 있지. 중간 보스 정도 된 사람. 중간 보스. 그 사람도 자식들하고 놀아주는 장면이 나와요. 맞아요. 네. 근데 그 사람은 심지어 목을 그어놨어요. 거기서 딱 그런 고민을 하게 만들어. 그 거학이 있는 건 알겠어. 개인적 복수심이건 뭐건 그 진짜 나쁜 놈이잖아요. 그 최종 두목을 알겠는데 그 경찰을 죽여야 돼? 그 목적을 위해서 이런 폭력까지 써야 되나? 딱 고민하게 만들죠. 근데 그 마지막에 보스가 죽기 전에 한 말도 그거네요. 너의 가족을 죽인 건 내가 통치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 일이야. 그렇죠. 예. 개인적 감정이 없었다는 그렇죠. 얘기지. 예. 예. 그리고 너 지금 네가 누굴 위해서 일하는지 알아? 넌 결국 미국의 나쁜 통치성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잖아. 그렇지. 물론 살고 싶어서 한 얘기지만. 네, 그렇지. 궤변이긴 한데 맞는 말이죠. 네, 맞는 궤변이에요. 네. 그래서 총 맞죠. 네. 그리고 걔 카르텔 대장 꽤 잘생겼잖아요. 네, 꽤 인물 좋죠. 그러니까 뭔가 리더 할 것 같은 그런 리더상이에요. 네. 약간 정우성 닮았어. 약간 살 많이 찐. 살찐 정우성.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 어른들이 말하는 약간 호남상이라고 할까요? 네. 왠지 그런 게 좀 있죠. 호쾌한 느낌이 있죠. 네. 근데 그러면 이제 얘기가 너무 복잡해지는 거예요. 복잡해지죠. 예. 베니시오 델 토로가 거기 집안으로 숨어 들어가기 위해서 죽인 수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심지어 같은 편한테 총질을 해가면서. 이게 딱 그 고민이죠. 폭력. 폭력 쓰는 게 맞을까? 그러니까 이게 폭력이라는 거 참 어려운 문제거든요. 예, 이거는 철학자들한테도 어려운 문제고 사회학자들은 어려운데 뭐냐면 비폭력주의라고 하는 걸 완벽하게 실천하는 걸 지지하는 사람은 사실은 없어요. 네. 세상에 어디 있겠어. 경찰이 그렇지 막 강도 찌르고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안 되지. 사람을 생각해야지. 안 되잖아. 안 되죠. 총을 쏴버려야 되든가 막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질서에 순응하지 않는 폭력을 제어하는 건 대항 폭력뿐이 없다. 맞아요. 이게 인류가 만들어낸 어쩔 수 없는 지금까지 해결책이에요. 이게 전쟁도 그런 식으로 정당화되는 거거든. 예. 심지어 시민의 저항권에도 어느 정도 폭력을 쓰라고 허용하잖아요. 그렇죠. 정말 너무 나쁜 통치성, 너무 나쁜 왕이 너희들을 심각하게 위협하면 시민은 저항권이 있고 심지어는 폭력적으로 어쩔 수 없이 뒤집어야 된다.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렇지. 근데 그 저항 폭력이 바로 베네치오 델 토로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저항 내지 대응 폭력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대응 폭력과 이제 과잉 폭력을 구별을 해야 되거든. 네. 그러네. 이것도 이제 다시 선을 그어줘야 돼. 네. 사실 델토로는 확실히 과잉 폭력이. 그래서 우리를 고민하게 만드는구나. 네. 자기 스스로도 복수심을 얻은 것도 사실 과잉 폭력이지. 네. 맞아. 딸을 염산까지 집어넣었다고? 근데 거기 힌트가 나와. 네. 멕시코 카르텔 후아레즈에서 카르텔이 그 자신의 체제를 유지하는 중요한 방법이 그런 잔인한 폭력이죠. 나쁜 놈 잡아서 효수한 다음에 걸어놓는 거거든. 그래야 과잉한 거지. 공포 정치 생각을 못. 그래야지 쓸데없이 다른 폭력을 안 써도 되게 만들어. 공포 정치. 와, 근데 이거 진짜 살벌한 얘기다. 그러니까 이거 되게 고민되는 얘기예요. 너무 살벌한. 조선 시대에 반역자들 잡아서 효수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죠. 예. 너 적골 나고 싶지 않으면 덤비지 마. 예.
그래서 그 근대 사회 또는 현대 사회에서 인권 개념이라고 하는 게 발전했을 때 인권이 완벽한 비폭력을 실현하거나 완벽한 문명사를 만든 게 아니라 과잉 폭력을 제어하는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심하지 않아요. 사람을 뭐 그래 죽일 수 있어도 목을 자르면 안 되지 않니? 라든가 이제 야 사람이 잘못했어도 평생 가둘 수는 있어도 사형까지는 좀 아니잖아. 라든가 이런 거죠. 전쟁을 하더라도 야 발목질의 날이잖아. 그렇지. 솔직히 이게 뭐야? 야 소이타는 좀 너무하잖니? 사람 태워 죽이는 건 좀 심하지 않니? 죽이는 건 그래 너무. 그리고 포로는 막 죽이지 마. 뭐 이런 거죠. 거죠. 그러니까 과잉 폭력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인도주의라는 이름으로 선을 계속 그어주는 거예요. 아, 되게 그래도 훌륭한 역할을 해왔네 그럼. 근데 그러려면 그게 대항 폭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총을 들이대야 그렇죠. 과잉 폭력을 안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포로를 막 잡아 죽이는 나라를 군사적으로 압도할 수 있어야 그거를 강제할 수 있죠. 그거를 설득해서 인권으로 인도주의로 설득해가지고 그 말이 먹히는 게 아니라 엄청난 과잉 폭력을 쓸 수 있는 애가 안 써. 그렇지. 너 쓰지 마. 이래야지 안 쓰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권총 쥐고 있는데 바주카포 들이대고 그렇지. 그만해라. 야.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인류가 그런 방식으로 되게 진보로 해온 거잖아요. 진보로 해온 거죠. 이건 그래도 또 진보로 부정할 해온 수 거죠. 없어. 이게 진보의 증거야. 그거를 이제 그 일베들은 아마 그럴까 위선이라고 그것도. 그러니까 교수님 항상 하시는 말씀이 너네보단 위선이 낫다. 니네보다 낫다니까.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 건 여전히 다 똑같은 문제지만 전쟁을 하더라도 어린아이를 안 죽이고 민간인을 안 죽이는 전쟁이 그나마 나은 거예요. 전쟁을 없애야 되지만. 그러네. 근데 그러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베네치오 델 토로를 쓴 거는 굉장히 효율적인 일이거든. 그렇죠. 자기네 손에 피 안 묻히고.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지. 근데 멕시코 입장에서는 어때? 짜증나죠. 우리도 법이 있는 나라인데. 베네치오 델 토로가 그 길을 걸어가면서 벌써 자기 같은 복수심을 품고 자라난 애들을 4명을 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떡할 거야. 자 우리 이제 방청객도 가셔야 돼요. 예. 우리 PD님이 아까부터 되게 티나게 뭔가 바스럭거리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볼 때 방금 전에는 일부러 뭔가 떨어뜨렸어요. 네. 나 지금 되게 화났다라는 폭력이 이제 좀 나올 시점이 되지 않나. 개그 폭력이 나오나요? 야. 모니터를 던질 것 같습니다. 야. 그렇게 참을성 없는 형이 아닌데 요즘 참을성이 좀 줄었나 봐. 어쨌든 폭력 사태가 나오기 전에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시카리오라는 영화 이러니까 상을 받지.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영화 같은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통치성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뭐 흑백 요리사에 나온 알리올리오 스파게티 같은 거예요. 알리올리오 만들기 겁나 어렵거든요. 제대로 만들기가. 다음 주 영화 맞네. 다음 주 영화. 맞네. 다음 주 영화는 기에르모 당근. 기회를 당근. 다음 주 영화는 캠핑에서 정할까? 좋은데요? 그것도 괜찮은 방법 같습니다. 캠핑 오신 분들한테 약간 특권까지는 아니지만 영화를 고를 수 있는. 근데 이게 교수님께서 이제 그 공지를 올려주시는 게 목요일 아침이기 때문에 그날 확인하고 영화를 보기에는 좀 시간이 너무. 아니 월요일 날 제가 올려주니까. 월요일 날 올려주시고. 월요일 날 올려드리니까. 그러면 월요일 날 해도 아마 보실 수는 있어요. 그럼요. 사실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저기 4시에 이제 방송하고 내일 방송하잖아요. 여러분들 내일 4시에 이제 방송을 하거든요. 그리고 9시에 9시 네 고향을 또 이제 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제가 볼 때 요리 청백전을 해서 이긴 팀에게 영화 선택권을 줄 수 있어요. 그거 괜찮네요. 물론 5만 원을 더 받으시겠지만 쿠폰. 영화 선택 그냥 맡겨도 될까 맡겨야죠. 이건 맡겨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회원님들 믿습니다. 야, 이거 내가 우승하면 어떡하지? 고양이 날다님이 내일 모레라고 교정을 해주셨는데 저는 12시가 너무 잘 왔어요. 보통 우리 방송 끝나면 12시 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수님 참 이게 격세지감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가 격세지감이에요? 지금도 3시간 반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굉장히 참 순치됐지? 열심히 하면 오랫동안 방송하면 더 좋은 내용이 나올 거다. 물론 그때는 8시 9시인가 시작했잖아요. 근데 한 새벽 2시까지 하고 있잖아요. 1시 간 적 있죠. 1시. 끝장 토론도 아니고.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어요. 자, 어쨌든 그럼 오늘 미디어 정거장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시카리오 아직 안 보신 분들은 너무 부럽습니다. 이 영화를 처음부터 볼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지셨다니 놀라워요. 저는 시카리오 2편 보고 너무 충격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감독이 바뀌었더만. 바뀌었지. 이거 똑같은 결 영화 맞아? 말인데 혹시라도 이게 사기 당했나 이런 생각. 물론 뭐 그 정도도 그냥 뭐 저럭저럭 볼만은 한데 너무 얕아졌어요 영화가. 어쨌든 그래서 시카리오 팬들은 2편 인정 안 합니다. 1편만 시카리오라고 인정을 해요. 자, 뭐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저희 이제
캠핑 오신 분들은 캠핑에서 뵙고 또 저희가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거기서 방송 내일도 이제 원래 디지털 마론회가 편성되어 있는 시간에 저희의 특별 편성이 들어갑니다. 아 특별 편성이? 예. 뭐죠? 두 언론학자의 정치 도전 도전기. 혹시 김만건? 아니에요. 그러면 김만건 박사는 정치학자고 이종훈 교수님과 제가 정도전 그 프로그램을 하는 배경 일종의 막전 막후야. 그걸 하시는구나. 그거를 어떤 문제의식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그 방송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재밌을 겁니다. 네, 여러분들 내일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와, 그러면 이번 주는 뭐 HTV는 방송 쉬지 않는군요. 그렇죠. 또 그 우리 희두 씨가 또 이제 가족 모임도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마침 또 우리 캠핑하고 연결돼 있으니까 특별 편성 실험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 해가지고 내일은 또 저녁 때 찾아갑니다. 저녁 몇 시입니까 교수님? 예? 저녁 몇 시입니까? 저녁 6시 반입니다. 6시 반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내일 하루 종일 유튜브 방송이 계속 출몰할 예정입니다. 저도 뭐 계속 그렇고 그리고 이제 토요일에는 다 같이 캠핑 가서 즐겁게 놀면서 방송할 수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방청 와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끝까지 지금 폭력 사태를 일으키지 않고 버티고 있는 우리 PD님도 고생 많았습니다. 봉우리? 네. 고생 많았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네, 걸작선 이번 주에 올라갑니다. 저도 놀고 있는 건 아니에요. 방구석 1년에 보낼 영상도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6시 반에 바로 이 자리에서 교수님 다시 돌아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